여러분, 마트에서 포도를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씨 없는 포도를 좋아하실 겁니다. 포도 씨는 여간 성가신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포도는 씨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많죠.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모양의 씨 없는 포도가 우리 식탁에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는 187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포도밭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있는 한 농부가 다른 포도들과 다르게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발견하죠. 그 포도에는 씨가 없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윌리엄 톰슨. 그가 발견한 그 변종 포도가 지금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청포도 톰슨 시들리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들리스, 영어로 씨가 없는 이라는 뜻이죠. 이 포도가 어떻게 씨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겁니다. 원산지인 이란에서 발생한 자연산 돌연변이였거든요. 그 변이체는 씨앗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만들까요? 톰슨이 처음 발견한 그 한 그루에서 어떻게 전 세계 마트에 다 퍼질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남겼을까요? 답은 꺾꽂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번식입니다. 줄기를 잘라서 흙에 꽂으면 뿌리가 내리고 새 나무가 자랍니다. 부모와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클론이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톰슨 시들리스는 사실상 1872년 그 한 그루의 자손입니다. 이게 씨 없는 포도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자연이 우연히 선물해준 돌연변이를 사람의 영양번식으로 받아서 키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포도는 청포도만이 아니죠.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씨가 없는데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원래 씨가 있는 품종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이죠. 자연산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대신 농부가 봄에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만이 씨가 없어집니다. 꽃이 필 때죠. 꽃이 만개하기 직전과 직후에 포도송이를 지베릴린이라는 식물 호르몬 용액에 2번 담급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고 알은 훨씬 더 굵어집니다. 한국 포도농가에서 봄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이게 씨 없는 포도의 두 번째 길입니다. 사람이 호르몬으로 강제로 씨를 만들지 못하게 만든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씨 없는 포도는 두 가지 사연이 있는 셈입니다. 자연의 길과 사람의 길이죠. 그런데 그 두 길이 모두 닫혀 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죠. 여러분, 야생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보이시죠? 꽤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크고 검은 씨앗이 과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바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와는 완전 다른 식물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매끈하고 노란 바나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약 1만 년 전 아시아 열대지역의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야생 바나나 중에서 씨앗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변이체가 가끔 나타났거든요. 돌연변이죠. 그걸 발견한 인류 조상들이 영양번식, 그러니까 줄기를 잘라 심는 방식으로 그 변이체만 골라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만 년이 지난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캐벤디시 바나나는 3배체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2배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2쌍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양쪽에서 염색체를 한 세트씩 받는 거죠. 그런데 바나나는 어떤 사정으로 3세트의 염색체를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3배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씨앗을 만들려면 감수분열을 거쳐야 하는데 감수분열은 염색체가 짝을 이뤄야 일어납니다. 그 2세트는 짝을 이룰 수 있지만 3세트는 짝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본질적으로 유전적 불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번식하느냐? 땅속 줄기에서 새싹을 내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옆에서 심으면은 또다시 완벽히 똑같은 바나나가 복제가 됩니다. 똑같은 클론이죠. 전 세계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캐벤디시 바나나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클론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론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1950년대까지 세계가 먹던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캐ven디시보다는 더 달고 풍미가 있었죠. 바나나 향이 진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병이 유행하면서 단일 클론이었던 그로미셀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물이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병원균이 침투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하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클론이다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유전적으로는요.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의 개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곰팡이병이 한번 침투하니까 이 그로미쉘이라는 품종은 상업재배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대참사였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캐벤디시 품종이었습니다. 좀 맛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벤디시가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하지만 캐벤디시의 시대도 오래가진 못합니다. 1980년대 대만에서 새로운 변종 TR4가 발견됩니다. 이 캐벤디시도 죽일 수 있는 곰팡이 변종이죠. 지금 중국, 인도, 호주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캐벤디시도 그로미셀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바나나 품종만 있으니까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계에 캐벤디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다양한 바나나 품종이 있습니다. 단지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게 캐벤디시라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씨 없는 수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이야기죠.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은 기아라 이토시, 1893년 도쿄 출생으로 교토 제국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해는 1943년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한 일은 씨 없는 수박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1952년입니다. 만든 게 아니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시연을 했을까요? 광국 직후 한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은 종자조차 일본에 의존하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1950년 한국으로 영국으로 귀국했고요. 그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첫 번째 일이 한국 사회의 육종학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 가능하다고 라며 사람들이 시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육종학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1935년 우장춘은 도쿄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그는 유채라는 식물이 사실은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잡종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 하면요. 당시 학계에서는 종에 대해서는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은 신이 정한 절대 경계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흔든 지 한 70여 년이 지났는데 종 사이의 경계만큼은 함부로 넘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종 두 개가 만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설령 낳더라도 그 자식은 불임이 된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죠. 노새가 그 증거였습니다. 말과 당나귀의 자식인 노새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요. 그런데 우장춘은 게놈을 직접 분석해 보니까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유채의 염색체 안에 배추의 염색체 한 세트와 양배추 염색체 한 세트가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두 종이 자연에서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불임이 아니라 새로운 종이 되어서 살아남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장춘이 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종은 신이 정한 절대 경계가 아니다. 자연도 종을 합성한다. 그러니 인간도 합성할 수 있다. 이게 식물 육종 학사에서는 종의 합성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이론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아라 이토시가 1943년에 만든 그 씨 없는 수박, 그 발상이 바로 우장춘의 종의 합성 이론에서 나왔거든요. 씨 없는 수박만이 아니죠. 크리티케일이라고 불리는 호밀하고 밀의 합성 곡물, 다양한 잡종 채소, 현대 채소 종자 산업의 거의 전부가 우장춘의 그 한 장의 삼각형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그 무, 양배추, 갓, 유채, 청경채 모두 우장춘이 1935년에 그린 한 장의 삼각형 안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한 그 학문의 토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한국에서 한 일은 채소 종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화도 우장춘이 직접 개량한 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시리아의 히비스커스라는 뜻입니다. 한국 원산이 아닌 거죠. 학계에서도 중국이나 인도가 원산지로 유력하다고 봅니다. 5천년 한민족의 꽃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 무화가 사실은 외래종이었죠.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래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장춘은 그 외래종을 한국 땅에 맞게 개량해서 우리에게 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부산 동네에서 시작한 일이 50년이 지나가지고 한국을 채소 종자에 관한 세계적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영양번식이라는 기술이 한국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장에서 부사라는 게 사와가지고 그 부사씨를 밭에다 심으면, 화분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지나서 부사 사과를 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과나무에서는 부사와 전혀 다른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는 자가 수정이 잘 안 되는 식물이라 가지고 자식의 형질이 부모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과나무는 접목으로 번식합니다. 좋은 후지나무 한 그루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과나무의 뿌리에 접을 붙여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 과수원에 있는 모든 후지 사과나무는 사실상 한 그루의 후지에서 복제된 클론입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마트에서 산 그 후지 사과, 옆집 친구가 같은 마트에 산 후지 사과, 이 모든 후지가 유전적으로는 같은 한 그루의 자식인 거죠. 배, 감귤, 자두, 매실, 복숭아,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의 모든 과수의 묘목이 이런 영양번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클론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나나 얘기를 말씀드렸죠. 유전자가 같으면 한 가지 약점도 함께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과원의 바이러스 감염률은 지금 또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과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그 나무는 평생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야죠. 영양번식으로 빠르게 퍼지면 그만큼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도 영양번식이 우리에게 준 멋진 선물 하나가 지금 한국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뉴턴이 1665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과나무가 혹시 어떤 사과나무인지 궁금하신 적 없었습니까? 그 사과나무의 자손이 지금 한국에 살아 있습니다. 뉴턴이 봤다는 그 사과나무는 영국의 링컨셔에 있었습니다. 그 원목은 1842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영주가 그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젖목으로 그 자식을 남겼습니다. 클론을 남겼죠.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지금까지 300년 넘게 살아있는 겁니다. 1957년에 미국 NIST가 3대 손을 받았고요. 1977년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978년 10월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했고요. 받은 곳은 대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었죠. 지금 한국에서 뉴턴의 사과나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이스트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고, 서울대 수원수목원, 충주사과연구소,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소, 제가 최근에는 평창에 있는 서울대학교 평창분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봤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산 양파나 대파, 고구마, 그 끝부분을 물에 담가두면 새 식물이 자랍니다. 우리가 식료품으로 사온 게 사실은 영양번식의 모종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이 부엌에서 뉴턴의 사과나무를 살려둔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대전에 가실 일이 있으면 성심당만 들를 게 아니고 한국표준과학원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당에는 뉴턴의 사과나무가 서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사과나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